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와 세계 경제에 뭔가 영향을 많이 줄까봐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중국 이거 대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뭐 연예인 탈세 관련해서 네. 어마무시한 뭐 500억이 넘는 네. 벌금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론하고 섞이면서 네.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 소득이 높은 연예인까지 때려잡는다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실제로 탄로한 거면 그것과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같이 공부론. 공부요. 공부. 이렇게 약칭을 쓰시나요? 네. 저는 공부한다 뭐 이렇게 네네, 들었어요. 공부론. 네네네. 네. 네. 그 두 가지 원인이에요. 네. 그 연예인들 규제라기보다 어떤 과거에 사실 세금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판빙빙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배우 같은 경우는 180 얼마를 한국 돈으로 한 180여억을 아마 벌금 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정수왕이라는 연예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엄청난 벌금을 지금 받고 있어서 연예인들 중국의 우이빠 내노라는 연예인들 지금 여기 짱즈이도 아시죠? 네, 장지. 네. 그러니까 내노라는 연예인 지금 다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세무당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왜 지금이냐? 그러면 그 앞에서 했던 교육업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제라든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와 예를 들면 디디 추징도 개인정보법들이 돼서 어떤 페널티 그전에 알리바바도 벌금을 했고요. 지금 텐센트 등등 이렇게 일단은 이 몇 개 사건의 공동한 주제가 벌금을 하는 거예요. 네. 벌금 어떤 규칙에 어긋났다 해서 벌금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다 법을 들여서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확실히 그게 걸린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탈세한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 당국이 지금만 안 사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재정소득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정부가 재정소득이 굉장히 돈이 필요하다든지 네. 마치 여기 한국 경찰도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명절 때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보통 경찰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죽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명절이 오거나 네. 이럴 때 어떤 페널티를 나가서 더 검사할 수 있잖아요. 평시에는 그러면 안 느슨하게 되고 지금은 좀 안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네, 좀 네. 그런 맥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건 텐센트야 100억 위안이나 냈으니까 네, 약간 그런 톤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벌금 정도 가지고 중국의 재정과 연결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연속으로 간다 이거지. 그렇죠. 네네. 연속 그러니까 핵심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지. 네. 근데 왜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때려도 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돈이 있는 기업들이나 돈이 있는 이런 연예인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젊은이 질문하신 공동 부유 차원에서도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얘네 과거에 냈던 걸 지금 내게 함으로써 다시 3차 재분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은 2차 재분배하는 거니까 이거 3차로 다시 또 공정, 공평 이런 잣대를 들여서 하는 맥락이라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원인이냐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소득이 충실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네. 나라나 이 세금을 추궁할 때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공동 부유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근데 그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네네. 이 부자 세금을 다 올리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흐름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또 커진 다음에는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굴러갈수록 있는 사람한테서 가다가 분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유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없는 사람은 없지만 선거 때는 투표 한 건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는 격차가 벌어진 거를 세금으로 다시 나눠줘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동안 시장 경제에 중심을 둬서 빈부격차가 커진 거를 네. 지금은 텍스라고 하는 이런 가격 조정 시스템을 통해서 부의 격차를 3차 제한을 통해서 줄이는 차원에서 해석할 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 그 선거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해서 보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까는 중국의 진위 개수가 네. 정말 0.7 네. 이게 넘는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진위 개수가 있으니 네.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고 심화될 경우는 공산당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 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질 수 있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선전적 차원에서 그런 게 이런 있죠.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죠. 빈부격차 커진 거는 누구나 다 팩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에 중국이 전국 당대표, 네. 공산당 전국 당대표 회의가 열려 그게 20차거든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10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관습회의에서는 원래는 내려와야 되는데, 음흠. 내년 재선이 되냐는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예. 근데 어쨌든 재선이 되려면 또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강사회 실현을 올해 7월에 어제는 중국은 소강사회 실현했다. 네. 그리고 모든 빈곤계층을 없앴다 이미 선포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주석이 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슬로건이 이미 끝났어요. 음흠. 그러면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20차 전국 당대회에서 또 어떤 미래 10년을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때가 하는 게 아니라 늘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또 6중 전회가 열리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19차 전국 당대표 마지막 전체 회의가 올해 연말에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쯤에 어떤 이 슬로건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내년에 정식 20차 당대회에서 미래 10년을 갖고 가야 되는 슬로건을 하는 게 그게 공동부의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커진 빈부격차를 지금 그리고 이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기 있는 주제잖아요. 예, 이게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슬로건이고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더 인기 있죠. 사회주의라는 깃발을 가는 날 사회주의라는 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은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공산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빈부격차가 없이 공동한 민주주의 권리와 공동한 부를 실현하는 게 공산주의 정의거든요. 네. 사회주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의 전체 방향은 자본보다도 사회주의 본질인 공동의 부유로 가겠다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다른 일이에요. 근데 일단 슬로건은 이 시점에 중국은 성장보다도 분배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잠재되어 있던 이런 빈부격차들이 성장이라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그 모순들이 완화됐던 거죠. 빵이 계속 커지니까. 네. 빵이 계속 커지니까 차이가 크면서 오는 모순은 그 빵이 커지면서 거기서 감싸 안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나라 똑같잖아요. 성장이 없잖아요. 네. 성장이 없을 때는 분배를 잘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네.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성장이 사실 과거 고속 성장에서 이제는 중국식 표현 노멀이잖아요. 네. 근데 노멀이지 올해는 또 더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중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떤 공동부유라는 어떤 아젠다를 주면 그래도 공산당이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당 집권력을 높이고 또 내년 20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점하는
자원이기도 하죠. 그럼 최근에 이제 PMI가 한 50 네. 정도까지 붙었잖아요. 네. 중국의 PMI가 그러니까 네. 상당히 낮게 나온다는 기준점 정도 계속 수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기준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네. 상황인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꺾여졌으니 그거를 무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런 공동 부유론이 나왔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제 한 1, 2년 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주의와 사상으로 네. 시작하는 거면 네. 계속 기조적으로 갈 거니 몇 년을 갈지 모르고 계속 간다. 네. 지금 뭐 텐센트의 최근에 발언을 보면 충분히 네. 그럴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네. 교수님도 생각하시기에 이게 그냥 단기가 아니고 네. 이게 아예 기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제가 이게 요즘에 워낙 이슈다 보니까 다른 방송 채널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논리를 여기서 반복은 안 할게요. 네. 그래서 하나 새로운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 더 딥한 내용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답하며 중국 경제 성장은 지금까지 전 단계는 부동산이었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그렇죠. 이전에는 네. 그럼 GDP에서 부동산이 지금 얼마 차지하냐면 부동산 자체는 전체 GDP에서 30%를 차지해요. 네. 30%. 네. 그러면 30%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집을 사게 되면 안에 TV도 놓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는 GDP 그렇죠. 유도 효과가 합하면 거의 GDP 45%를 합니다. 세상에. 네. 네. 이게 중국 경제의 본질이에요. 네. 두 번째, 2011년 이후에는 뭐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면 인터넷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알리바바, 뭐 텐센트, 징동, 네. 뭐 이런 기업들, 바이두 이런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중국식 성장 모델이 전반도 거의 비슷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한 거예요. 네. 미국식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본을 딱 놓고 자본이 먼저 초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 싸움인 거죠. 네. 특히 인터넷 플랫폼은 자본 싸움이에요. 네, 규모의 경제니까. 네, 규모의 경제지만 다 적자를 계속 몇 년 동안 안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자본을 태우는 자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태우는 자가 위너가 된 다음에 자본 융자 능력이 안 되는 애를 다 먼저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본으로 빨리 융자해서 규모를 빨리 키우든지 네. 아니면 가격을 아예 다운시켜버리는 거죠. 쟤네는 절대 10원 아래로 못 가는데 나는 아예 1원으로 해버린 거지.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 네. 그다음 죽인 다음에 다시 자기가 혼자서 커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국 시장에 다 존재하는데 네. 인터넷 플랫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주로 자본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중국식 표현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이에요. 네. 근데 이 자본이라는 성격이 뭐냐면 자본이란 거는 중국이나 미국의 어느 나라 똑같아. 자본이 딱 들어가면 빠른 수익 실현을 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주주 자본주의가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인포맥스가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 지금 할 때는 나의 뭐 지조와 돈을 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투자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그 투자가 들어온 즉시 자기 지조는 없애버리고 빨리 수익 실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저희는 자본이-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 벤처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네. 들어오면서 엑시트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도 미국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딱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부터 액세스를 다 생각해서 주로 어디서 상장해서 액세스나 미국에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본을 융자한 애들이 나머지 핵심 기업들을 다 먹어버리는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이 벤처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리씨, 알리 계열, 네. 징동씨, 징동 계열, 네. 텐센트씨, 텐센 계열. 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핵심을 했어요. 네. 그러다 핵심하는 게 되게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핵심 안 하고 오토 아이템이 같은 애 딱 인수합병 해와요. 네, 전부 M&A를 하죠. 자기 거 해와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홍콩에 상단지 미국에 상단해서 액세스 하면서 들어왔던 자본이 수익을 실현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마케팅이고 주로 플랫폼이에요. 중국이 제일 필요한 반도체니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소매상이지 소매상.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하고 인터넷 플랫폼 성격이 똑같아요.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은 단기에는 금융이에요. 네. 은행에서 누가 싸게 대출하는 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이 뭐예요? 누가 융자를 빨리 하는 애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은 은행 대출해서 능력 있는 애들이 1등 이기는 헝다 뭐 이런 애들이 네. 중국 1등 하는 거고 인터넷은 누가 빨리 벤처 투자를 받는 애들이 1등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2010년 이후에는 월가 자본 네. 그리고 중국 자본도 빨리 같이 치고 올라오면서 인터넷 플랫폼들이 이런 핵심 기업들을 다 인수합병해서 2, 3년 안고 가다가 상장해서 엑시스하고. 네.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자본을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중국이 진짜 더 큰 나라 제조 강국이라는 이 긴 앞으로 10년, 30년, 50년 네. 여기에는 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 인터넷 플랫폼의 특징이 또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영국에서 안 해요. 인터넷을 안 키우거든. 플랫폼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플랫폼 터보 이런 데서 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명동에 가서 살 때는 갈 때 버스를 타고 아이스크림도 싸 먹고 커피도 마시며 가는데 인터넷으로 딱 눌러서 사면은 그 중간 산업이 다 먹고 사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누가만 돈 버냐면 위너만 더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네. 특히 중국처럼 머리수로 하는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과 인터넷이 계속 중국의 GDP를 안고 가게 되면 네.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하나로 딱 먹을 치니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성장 모델을 독일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독일식은 뭐냐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든 챔피언이에요. 네. 작고 강한 기업인데 세계적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업입니다. 교육업 독일식 교육은 뭐냐면 직업 교육을 키우는 거예요. 마이스터.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누나 다 대학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중국은 지금 필요한 거는 기술력이 있는 엔지니어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대학을 다 가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중국의 교육업은 다 학원을 보내서 열심히 한국 엄마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네. 해가지고 다 칭화대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공장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이런 기업들한테 인터뷰를 하잖아요. 여자 네. 기업들한테 제가 인터뷰한 적이 이제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이러면 고용이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어렵죠? 이러면 옆집에서 500위안을 더 줘도 간다라는 거예요. 고용의 안정성이 없고 첫째, 네. 두 번째는 일을 좀 뭐라고 하면 바로 사직서를 쓴대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왜? 귀하게 자라서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네. 근데 직업교육이라는 건 다르죠. 직업교육은 기술로 먹고 사는 직업이 사람들을 키우는 개념.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모델은 독일식 모델이죠. 근데 그걸 아까 분배 차원에서 보면 유럽식 이런 분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좀 오히려 복지로 더 가고. 네. 그렇죠. 복지로 더 가려면 뭐죠? 세금을 더 때리는 거죠. 네. 결국 국가가 나눠주는 거죠. 세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네, 그러네요. 예, 엄청 큰 변화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빅테크 규제한다고 하면서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네.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누군가는 사실 어떤 전문가 분들께서는 빅테크 규제는 좀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AI나 빅데이터 가지고 하려던 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움크러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교수님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시적인 규제가 아니라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들을 더 억누를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시는. 지금까지 나온 그 기존과 법제도들을 보면은 방향은 확실해요. 네. 데이터는 국가가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중국은 생산 요소가 기술, 자본, 노동력 그렇잖아요. 토지 네 개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생산 요소를 데이터로 5개로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요소를 데이터로 넣은 나라가 법까지 고쳤어요. 5개로. 근데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라는 건 생산 요소는 다 국가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토지, 국가 소유. 네. 단지 토지 사용만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자본, 기술, 노동력, 토지 다 국가 소유예요. 네. 중국의 국유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이 시장 월급이 아니에요. 정부가 월급을 딱 정해요. 국유기업이 너는 얼마, 너는 다 국가 프라이싱이에요. 노동력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대 생산 요소가 다
국가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건 데이터도 당연히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국가 생산 요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의 데이터는 근데 누가 갖고 있었지? 정부가 빅테크. 아니라는 거죠. 예, 빅테크 기업들이 왜냐하면 갖고 은행이 있었죠? 갖고 있는데 은행은 중국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서 민간인들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후에 중앙은행에서 만들긴 했는데 극소수적이에요. 네. 중국의 진짜 민간인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엔트 그렇죠. 파이낸셜. 그래서 중국에서 그때 뭘 만들었냐면 왕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 협회가 대주주고 알리바바, 텐센트들이 소액주주로 들어오게 했어요. 한 5%씩 하고. 네. 그다음에 너네도 우리 주주니까 너네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 시스템에 연결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거부합니다. 음. 그러니까 더 위감을 느꼈죠. 네. 역시 데이터는 국가가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방향은 정해졌어요. 네. 그다음에 후에 두 번째 또 이슈가 있죠.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 상장한 무슨 이슈가 있냐면 PCAOB가 있잖아요. 미국 회계감독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네. 미국에 상장한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버지니아 아일랜드나 해외 법인을 만든 기업들이 ADR로 미국에 상장했지만 네. 어차피 상장했기 때문에 이게 연계 재무제표잖아요. 네. 그 연계 재무제표가 중국 본토에 있는 실제 수익을 창출한 우리가 VA 구조로 하거든요. 네. 그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줘야 돼요. 네. 근데 중국 증권법에 의하면 이건 중국 공산당 국가잖아요. 중국 기업의 데이터를 해외에 나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 증권법에 명확히 규정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뭐 회사든 자회사 해외 상장하지만 영내 회계 데이터는 해외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게 법으로 딱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증권법과 미국 증권법은 상충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왜 중국 기업들 상장했지? 미국이 지금까지는 특례로 해서 PCAOB 그걸 안 해도 된다고 봐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때부터 이제는 규정을 해. 이제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규제 CSRC의 증권 감독 관련 이슈는 뭐냐면 미국과 이걸 협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그 법을 거치면서 중국의 회계 자료들을 미국의 감사가 와서 들여다보게 한다? 이거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방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렵다. 안 그래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 상장 힘들게 하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은 언론이 시장화가 안 됐잖아요. 아니, 언론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문화 콘텐츠가 시장화가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딱 갖고 가는 게 언론, 군대, 국유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론 중에 하나가 정보잖아요. 네. 그러면 국유 기업이잖아요. 음.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도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은 중국 기업 국유가 비즈니스 하잖아요. 네. 그냥 거기 데이터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국. 네. 근데 과거에는 시장을 중국이 좀 더 기울였다고 했으면 네. 시진핑은 사회주의의 모든 걸 다 더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국민들한테 제시한 아젠다는 공동부유라는 아젠다에서 사회주의의 더 생산 요소를 분배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시장이 커지면서 그 공산당법에서 왜곡된 것들, 네. 이제 인터넷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라는 공동부유 카테고리에서 조정해 네. 하겠다. 그게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연결고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제조업 지수 그 높던 제조업 지수도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부동산은 진짜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네.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헝다그룹이라든가 네. 이런 주가를 보면 야 진짜 물론 연초에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네. 완전히 이렇게 해서 녹아서 없어지겠구나 할 정도로 지금 주가 빠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성장 동력에서 띄워버리고 네. 갔는데 제조업 지수도 떨어지고
어떻게 풀어나가 지금 반도체로 풀 수 있는 상황은 당장은 아닌데 사실 이거 중국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 과열되는 거를 계속 막겠다고 계속해서 규제를 내놨지만 네. 아직 그게 제대로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오르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돼서 공동부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깜짝 놀랄 만한 또 새로운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동산은 한국하고 정말 비슷해요. 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대출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한국도 지금 뭐 그렇잖아요. 이혼 후에 몇 년까지도 대출 안 해주고 집도 못 사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GDP를 구성하려면 이미 있는 9억 구주택을 매매해도 GDP에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개발하고 분양하는 거는 반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그거는 해요. 하게 해요. 개발하는 아. 거. 네. 왜냐면 GDP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음. 근데 9억 매매 이런 거는 아예 대출을 하나도 못 하게 하고 네. 거기에 대해 엄청나게 지금 칼을 대고 있어요. 음흠. 그래서 실제 중국은 대부분 지방 도시의 부동산이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방금 각동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가 네. 사실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봤다. 네. 원래 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약간 몇 달 전에만 해도 우리는 약간 그런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면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실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도 좀 낮게 봐야 할까요? 올해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얼마나 보세요, 우리? 6%대. 6%? 네. 일단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중국식 표현은 부지장와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급컵은 안 하겠다. 예? 근데 이제는 천천히 그러니까 원래는 급컵을 한 게 뭐냐면 원래는 중국이 좀 쪼였잖아요. 달러 네. 다 풀 때 좀 이랬잖아요. 네네. 연초에 많이 그래서 그랬었죠. 확 푸는 대로 오지 않겠다 원래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푸는 대로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지금 지준율 인하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있고 거. 네. 아마 이렇게 해서 경제가 계속 더 지금 다 안 좋잖아요. 지표가 네.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특히 문제는 소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소비 주도형으로 가는 나라가 지금 안 올라오고 미국이 저렇게 때리고 작년에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막 매국 물량을 맞출 중국밖에 없었는데 네. 올해는 지금 수출도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수출, 부동산 다 모든 지표가 떨어지고 있어 하반기에 와서. 야, 중국발 미국행 그 컨테이너 아직도 없다던데. 상반기에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지금 7월부터 지표가 급격하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네.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대 마차가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 기조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달리 완화적으로. 원래는 뿌지좌와 그 커버 안 하겠다는데 이제는 그냥 커버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이런데 중국식 표현은 콰周期 과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주기라는 표현 아시죠? 네. 거시경제를 조정할 때 역주기 정책을 펼친다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순환 사이클에 맞춰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적절히 펼치는 단기 정책인데 콰周期라는 거는 역주기가 아니라 주기는 주기예요. 근데 콰周期는 몇 개 주기를 뛰어넘는단 말이거든요. 네. 이 경제 주기를 몇 개를 그러니까 장기 개념이에요. 네. 근데 조치가 들어간 것은 또 경제 사이클도 관리하며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단기에는 경제가 너무 무너지는 걸 절대 있을 수 없고 네. 그렇다고 너무 단기에 맞춰서 우리가 단기 이 현실에 너무 우리가 목이 메어 가면은 네. 정작 중국이 미래 30년, 50년, 100년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산업 구조 조정 이걸 안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목조이는 몇 개 핵심 기술들이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반도체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는 엉덩이를 붙이고 R&D를 장기가 해줘야 되는 문제고 네. 꼭 가야 되는 이런 거는 돈이 계속 들어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 앞에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를 무너진다 이러면 부동산 아직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이런 일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들어가 이런 돈들을 몰아내서 네. 어디로 가게 하냐면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미래 히든 네. 챔피언을 히든 키우고 챔피언? 미래 경제 구조 조정, 미래 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게 중국식 과주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말하면 되게 그럴듯해요. 네.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어허. 말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과조치, 음흠. 과주기 관리를 하겠다. 근데 이강 총재가 최근에 네. 얘기한 바에 따르면 네. 그 돈은 안 풀겠다. 즉 그 음.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핀셋으로 다 돈을 찍어주겠다.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움을 맞아요. 겪고 있는 쪽에서는 돈을 넣어주겠다. 정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는 지금 맞아요. 그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돈을 뿌리긴 뿌리고 네. 지준율 인하는 하겠는데 그게 옛날처럼 과주기예요. 그런 걸 과주기라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역주기라는 거는 그냥 돈을 일반적으로 풀어서 시장 유동성 넘치게 하는 거고 네. 과주기란 건 뭐냐면 그렇게 막 멈추게 하면 단기에는 문제 해결되는데 돈이 계속 단기에 돈이란 게 자본이란 게 뭐죠? 단기에 수익을 실현하니까 제일 빨리 투자해서 돈이 빨리 나오는 것이 중국은 역시 부동산하고 인터넷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을 풀어버린 게 다 또 다시 부동산하고 또 인터넷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현을 과주기라고 했다고요. 돈은 풀겠는데 네. 우리 공산당의 뜻은 이 돈이 절대 부동산하고 인터넷 가는 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사교육에 가는 거. 네. 돈은 풀긴 풀겠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쪽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배농사 할 때 물을 이렇게 관도로 해가지고 네. 이쪽으로 가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소기업들 네. 생존이 위협받는 이건 지원 차원에서 하고 하나는 히든 챔피언을 키우는 이런 쪽에 돈을 가게 하겠다라는 게 중국식 과주기 거시경제 관리 정책이에요. 네. 예. 이거는 그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네. 주식 중에서 중국 네. 주식 중에서 네. 그 국유기업이 진짜 너무너무 쌌잖아요. 네. 막 그 다른 거 뭐 맞아요. 귀중모태주 100배씩 하는데 맞아요. 막 얘네들 5배 하고 맞아요. 이익 대비 막 너무 쌌는데 네. 얘들이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네. 중국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하고 지금 국유기업이 올라가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키워드가 사회주의로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어요. 그거 아세요? 중국 정부는 말 안 하고 갑자기 하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올해 했던 우리 보기엔 쇼킹 이런 정책들이 작년 중앙경제공장에서 다 나왔어요. 네. 단지 우리가 그 표현들의 내포된 함의를 못 읽었을 뿐이에요. 네. 사실 이미 다 말을 했어요. 하겠다 이러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흐름이 사회주의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든가 국무회의라든가 지금 며칠 전에 재경회의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경회의에서 강조한 게 그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겠다. 네. 그다음에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겠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는 이제는 중국 발전에 스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본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사회주의 쪽으로 왔다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제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를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이제 질문에 답하면 중국에 이런 내노라는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들, 구기업들 있잖아요. 네. 주가가 우리 돈으로 1,000원, 원화로 1,000원, 1,500원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금방 스타벅스에서 제가 왔지만 뭐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걸 딱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실에. 네. 그게 지금 중국의 제일 좋은 기업의 주식이 3개야. 그래서 매일 3개씩 중국 주식을 사. 네. 그러면 스타벅스 막 커피 마실 때마다 중국 주식 3개 들어가네, 뱃속에 3개 들어가네 생각해. 그래서 매일 3개 사면 1년에 200일 산다면 600주잖아요. 네. 10년 사면 6,000주예요. 네. 그럼 그때는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 베팅이니까 코로나 한다. 그 커피 물이 들어가면 그냥 화장실에서 없어지지만 그 6,000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커피는 집에서 타 먹고 네. 그걸로 중국 국유기업 주식을 관심 있게 봐라. 네. 예를 들면 특히 기술주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싸요. 네. 국유기업 정말 싸더라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아니 뭐 더 다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국유기업들이 규모가 세계 1위를 해요. 네, 그렇죠. 뭐 시노팩 같은 회사들이 세계 1위예요. 네, 그런 네. 회사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중국 해양석유 뭐 이런 회사들이 네. 뭐 되게 많아요. 100배 하고 있는데
5배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좀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할 그런 정도로. 주식이 정말 많아요. 네. 제가 그 그림을 그리다가 네. 다 못 그렸거든요. 음. 그 중국 국유 기업이 규모가 얼마나 큰데 네. 시장에서 얼마나 불안심하는 거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려고 제가 올해 초부터 하다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지는 바람에 다 못 그렸어요. 네. 근데 그걸 그리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려갔어요. 네. 저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거의 중국은 규모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그냥 다수라고 보면 돼요. 자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에서 빅테크가 성장하는 동안에 네. 좀 다소 소외됐거나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던 네. 국영 기업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네.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게 갤런을 네. 빅테크라고 일반 표현을 써서 네. 내리기 힘들어요. 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빅테크 쪽의 규제 방향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미 확실해졌다. 방향이 정해졌다. 네. 네. 제일 빅테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정부가 갖겠다라는 거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데이터는 가져간다. 네.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네. 뭐 저도 계속 중국 주식을 조금씩 관찰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국유 기업 싼 거는 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이. 그리고 네. 이제 그 기업들이 세계 1등인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규모 면에서. 근데 네. 뭐 5배 네. 진짜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뭐 그거에 대한 지금 최근에 사실 그쪽에서의 수익률이 의외로 지금 중국 시장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아니에요. 수익률이 좋아요. 2배, 그쪽이. 3배가 왜냐면 네. 우리는 100만 원 원화로 100만 원 주식이 120만 가도 20% 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 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2배, 3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네. 저는 확인을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투자를 중국 기업 많이 했던 기업은 역시 중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네.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알리바바의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말씀 아까 중간에도 하셨지만 사실 문어발도 아니고 저는 히드라라고 해요. 네. 수백 개씩 투자를 했잖아요. 생태계가 22조. 네. 22조 생태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투자를 네. 했는데 주가는 지금 한 2년 전, 3년 전 주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규제를 받고 뭐 네. 이제 앞으로 여기서 더 추가로 활보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 기존의 투자분과 거기서 흘러 들어올 현금 네. 그리고 그 계속되는 네. 사업 영역 네. 이 일정 부분 축소가 된다 할지라도 네. 그런 걸 따져보면 네. 현재 주가 하락 정도면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충분히 떨어졌다. 지금 당장은 무슨 아닐지라도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케이스, 근데 네. 그것도 답을 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대답드리면 알리바바와 디디 출식이 둘 다 빅테크 기업이에요. 네. 근데 둘이 그 답을 드리면 둘이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알리바바는 확실히 자기 IP를 갖고 있어요. 특허를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데 세계적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알리바바예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에서 거의 뭐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디디 추싱은 지금 한국 말하면 카카오 택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엄청 그 규제 당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뭘로 먹고 사냐는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게 자율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자율자동차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미 세계적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미국의 아마존은 미국의 그 우버 이런 업체들은 우버 같은 업체들 지금 어디로 가냐면 중국의 메이트완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버들이. 배달. 예. 근데 중국 또 메이트완이라는 회사가 있죠. 1위 기업이 있어요. 예. 그럼 디디 추싱은 메이트완으로는 못 가요. 뭐 이게요. 그러면 자율장차로 가면 그 세계 회사를 이길 수 있냐, 니어, 셔펑 이런 애들이 이길 수 네. 있냐. 걔네도 굉장히 오래 했고 자본도 많이 들어갔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싸서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봐야 돼요. 주식은 싸지도 않아요. 예, 네, 그게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갤런 내린다는 굉장히 어렵다. 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걔네들이 미래 10년, 20년에도 계속 그 모델을 갖고 적어도 미니멈 중국에서 그 경쟁력이 계속 갖고 갈 수 있냐. 적어도 중국에서. 네. 미국이 때린다 쳐도 왜냐면 중국이 15억 인구니까. 모바일 플랫폼이 15억. 네. 그러니까 거기서 확실히 중국에서 1등 한다면 it's okay. 예, 된다는 거죠. 네. 예. 더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네. 이제 대표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 마하통이 정말 작년 연말 연초부터 올해 네. 정말 쫙
기는 느낌 보여줬지 않습니까? 조용히. 예. 네, 그리고 다 협조하고, 네, 네. 그러면 결국 뭐 이런 거 다 예상하고 네. 그 기조 파악하고 네.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런 회사를 굳이 더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을 조금 누를 수는 있지만 네. 없앨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없어요. 네. 그건 절대 불가능한 네. 이유가 확실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렇다 해서 막 저는 망했네 뭐 그건 오해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냐면 네.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라는 거예요. 네. 이미 그러니까 네. 주요 구성이 외국 자본이에요. 네. 외국인이에요. 그럼 중국은 지금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음흠. WTO를 강조하고 국제 질서를 강조하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가 지금 주주 구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심지어 걔네들을 없앤다? 뭐 사라지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얘네들이 주주 구성이 다 순수 국내인으로 돼 있었다면 달라져요. 어허. 근데 지금은 이미 글로벌에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브랜드 효과라든지 이런 이미 만들어 놓은 공화국이 됐잖아요. 네. 그걸 중국보다 머리 둔하지 않은 이상 굳이 망가뜨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그 뒤에 있는 지배 구조를 재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컨트롤 갖고 가냐면 그것만 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것만 하면 되는 일을 죽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ECNY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분배할 때 상호운행을 하지만 그 플러스 텐센트 페이하고 알리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국 정부가 마치 미국하고 발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던 와중에 JP 모건이 100% 지분 자회사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주룽지 총리 때부터 맞아요. 월가 자본한테는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금융 개방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네. 진행을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정부 당국이 입으로는 말로는 제가 입을 바라보는 입으로는 계속 개방을 하겠다고 확실히 찍었고요. 네. 작년에 이미 외상투자법 전국 인대를 통과했고 네. 올해부터 완전 실시예요. 그 외상투자법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트 그 몇 개 산업 빼고는 모든 영역에서 100% 외자가 가능하게 그 중에 하나가 증권 섹터예요. 네. 그래서 지금 JP몰가 제일 빨리 노무라 이런 애들이 지금 100%다 전환했어요. 100% 독립 외자 증권사로.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증권을 100% 컨트롤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개방에 대부분 다 성공했는데 실패한 영역이 있어요. 네. 하나는 증권 시장이고 하나는 자동차 산업이에요. 네.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개방을 일찍 했고 WTO 기재하에서 수출도 많이 했고 다 세계 내노라는 기업들하고 합작을 했지만 네. 기술을 못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전통 자동차는 약자잖아요. 네. 실패했고 두 번째 증권입니다. 증권 설계가 유통주, 비유통주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중국의 사실은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왜냐하면 경쟁이 없는 데서는 경쟁력이 커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경쟁을 딱 막은 데가 증권이거든요. 근데 왜 중국이 증권시장 개방을 안 했냐면 한국 경험을 벤치마킹 한 거예요. 한국이 IMF 때 증권시장을 열었더니 국내는 안 그래서 이걸 맨날 한국 경험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 특히 중국은 위안화 자유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큰 나라잖아요. 외국 자본이 휘둘리면 안 되잖아. 한 번이 휘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건 있어요. 지분 정도는 다 줘가지고 매기 효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이데르가 국내 증권사 영원히 안 커지는 거예요. 글로벌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웃기지 않아요? G2 국가가 내노라는 세계적 증권사가 없다라는 게 이거는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클 수가 없다 해서 이런 내노라는 애들만 들어오게 해요. 되게 재밌어요.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1등 잘하는 애들만 들어와. 왜? 걔네 들어와서 중국 증권사들하고 경쟁하면서 중국사를 좀 커지게 자력 경쟁 커지게 대신에 혼자서는 안 되니까 얘네들 들어와서 걔네들 하는 이런 상품 구성이나 보고 뭐 보면은
경쟁하다 보면 커지죠. 또 중국 사람 그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매개 효과로 또 하자는 생각도 확실히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원래 그 오늘 저희가 그 이제 시간이 교수님 다 됐는데. 네,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네. 그 주제를 몇 가지 잡았는데 이 빅테크와 규제도 있지만 사실 NFT하고 탄소 배출권 블록체인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해 보이는 게 디지털 위안화를 네. 이제 뭐 알리바바나 이런 알리페이 네. 이쪽을 통해서 할 거다라고 네. 얼핏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나올지 중국 정부의 생각은 뭘지 궁금해요. 그거 하면 끝내는 거죠? 퇴근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지금 탄소 관련해서 철강 네. 규제 상당하잖아요. 네, 네. 이번에 다시 살짝 그 철강 네. 생산량이 늘다가 다시 네. 또 규제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는 네. 기조적인 걸로 봐도 되는지. 왜냐하면 한국 철강업체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거까지. 두 가지. 중요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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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이제는 중국이 이 CNY가 그냥 28개 주요 성시에서 그냥 그 지방 정부가 원하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화됐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통화가 이제 일상화됐냐를 보는 기준은 B2B, B2G, C2C, 그쵸. B2C 다 돼야 돼요. 네. G2C 이게. 그래서 지금 원래는 G2C만 됐어요. 그러니까 government 주로 네. 개인들한테 시범 사용만 됐는데 이번에 B2B 결제가 기업 간 결제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 때는 크로스 버더 국제 결제도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중국 지방 도시에서 원하면 이제 다 결제가 가능하도록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일상화가 됐다면 우리가 판단해도 네. 좋고요. 이제 동계올림픽 때 어느 정도 국제 결제 가능할 지금 그 두바이하고 석유 결제할 때 이 CNY로 하자라는 이런 계약이 있어요. 양국 간에.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고요. 선물 계약 뭐 이런 거.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그 탄소 중립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제일 강조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산업에 탄소 중립 잣대를 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ESG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도 이제 ESG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도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ESG 기준을 안 받치면 상장 안 시키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도 지금 ESG 기준을 맞춰서 산업을 지금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는 전력 산업만 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8개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결국 저를 기다리는 팬들도 NFT하고 ESG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다음에 하죠 뭐. 네. 부분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아이고, 네, 네. 근데 뭐 중국 경제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네.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지금 아까 디지털 위안화면 네. CBDC를 말씀하신 네, 거 맞죠? 맞아요. 네, 네. 그- 맞아요. 근데 중국은 그걸 정식 이름을 ECNY라고 했어요. 원래는 DCB 이랬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지금은 백서를 내 가지고 ECNY 이렇게.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뭐랄까 네. 장애물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워낙 네. 거의 현금 사용량이 0.2%, 0.3 아. 굉장히 낮았어요. 네. 네, 중국은 거의 현금을 안 쓴다고 보면 네. 되게 중국 가면 외국에 살려서 참 불편해요. 네. WeChat페이, 알리페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다운받지 못하면 아예 네. 돈을 못 써버리니까. 그리고 뭐 비자 카드 이런 국제 신용 카드가 거의 안 돼요. 네. 호텔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이걸 외국인이 가도 정말 여기서 꼭 아시아 혹시 중국 나중에 여행 가시면 꼭 WeChat페이 아니면 알리페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하나 들고 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거의 일반 거리 식당에서는 안 받아요. 네. 네. 이 디지털 위안화 이제 크로스 보더까지 확장한다고 석유 네. 결제까지 하게 된다 네. 이러면 또 국제적으로 네. 또 다시 한번 미중의 통화 전쟁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쎄요, 그것도 너무 많이 다른 주제인데, 네. 그거는 너무 과대됐다? 기술은 기술이에요. 네. 본질은 안 변합니다. 화폐의 본질은 신용이에요. 중국이 정말 달러를 대체하는 기초 동화국가로 가려면 위안화가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디지털로 바뀌든 종이돈으로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화폐라는 건 신용이고 중국이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신용이 있어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신용이 있어야 되고 중국 제도가 신용이 있어야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됩니다. 네. 핵심은 그겁니다. 기술하고
아무리 디지털로 고급 기술로 변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있겠죠. 그냥 변하긴 하겠죠. 근데 본질은 안 변한다는 거죠. 변한데서 외국 사람이 유한화를 써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중국의 지금 최근의 규제로 인해서 경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복잡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주셔서요. 저희는 많은 공부가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위안화 뒤에 NFT나 탄소 배출권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여쭤보지 못해서 저희가 꼭 한 번 더 조만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